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첫날이긴 하지만 네. 한 세 번째 녹음하니까 이제 다들 네. 여유가 묻어나시는 이 얼굴과 표정들입니다. 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싹 벗고 싹 치우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정리 다 했습니다. 방송이 엄청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첫 주에 이제 기획할 때,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이 방송을 런칭할 때 이제 거의 이제 몇 번의 모임을 하면서 이제 런칭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을 할 때 한 달치 분량에 대한 어떠한 주제를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국어를 잘하는지. 근데 이게 저희가 2주차 때 방송했던 내용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애일까?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 이제 그게 되게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걔 뭐 했길래 잘하지? 라는 어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어 만점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수능 국어 만점 어떤 애들이 받는 거야? 이런 위주로 이제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까. 네. 3주차 정도서부터 이제 팬덤이 형성되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인데 아마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은 네. 저런 애들이 1등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되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저래야 수능 1등급? 네. 저러면 수능을 만점 받는구나. 이런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렇게 또 대학생을 이어서 우리 예. 이지식 원장님부터 한번. 저부터인가요? 예. 전지 모르고 네. 기다렸습니다. 오늘 뭔지 말씀하신 줄 알고. 일단은 국어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이제,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공부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예술적인 것들도 타고나는 거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의 시도에 보면, 사실 이제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습적 능력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부모님의 어떤 이제 타고난 어떤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교육적 가정에서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제로 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환경적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 환경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란 건 뭐냐면 아이와 저와 대화를 통해서 뭐 흔히 말하는 소통을 통해 아이들을 뭐냐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거든요. 또 욕심도 있고, 또 때에 따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마냥 뛰어노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뭔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뛰어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좋은 선생님들은 끌어내는 거예요. 너의 이 불안과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해보자라는 게 동기부여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애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는 게 동기부여인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럼 결국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동기부여가 돼 있는 게 1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아이들이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IQ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IQ 얘기 안 하잖아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학습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에 대한 얘기는 좀 드물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뭘까? 이런 거구나. 거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타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게 바로 이제 학습인 거예요. 근데 학습이라는 부분이 마냥 쉬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긴장을 주지 않는 공부를 통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도 아이가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긴장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테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빈번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게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토론을 하거나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거든요. 보고 듣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쓰거나 또는 토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더 힘든 것처럼, 또 하나의 국어학습 방법에는 저희가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좀 더 긴장감을 주는 부분이 옳다라고 보고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정리하면 타고난 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전제로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아이들이 자기 위치에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환경 변화 1번은 동기부여고요. 두 번 동기부여되는 아이들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시련을 이겨내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적 방법으로는
쓰기와 토론 그리고 각종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교육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동기부여할 때요. 일단 아이들하고 이제 존중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쓰진 않지만 마음의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16, 뭐 19, 그 또래 아이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반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고 또 저도 오래 지도를 했으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저분이 왜 반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대1로 만난 거고 개인과 개인이 만난 거니까 제가 하는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이들과 제가 소통하는 걸 통해서 심어주고 싶은 건 그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많이 얘기하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좀 고맙게도 아빠 엄마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은 들으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수긍을 해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 딸들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오픈된 마음으로 오느냐인데 보통 학원에 올 경우나 또는 이제 선생님 만날 경우는 아이들이 벌써 수긍하러 왔었어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 더 마음을 열어주고 아이를 존중해 준다면 그러면 아이들은 더 기대게 되거든요. 제가 좀 국어랑 좀 무관한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손톱을 깨물어요. 그 제가 손톱 깨무는 아이들 요즘 학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톱이 막 없기도 하고 여기 막 짓무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면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손을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왜 문제냐면 학습에도 되게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흐리게 되고 긴장감의 표출이 그런 행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 얘기해. 너 요것만 고치면 등급 하나 올라간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상담 다 끝났는데 집에 갈 때 혹시 아무개야 너 손톱 깨무는 버릇 있니? 그러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너가 지금 현실적으로 국어 점수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살면서 나중에 40대 50대 너가 큰 회장이 되고 네가 유명한 어떤 정치인 되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는데 너의 손이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 그러면 이참에 나랑 같이 한번 고쳐보자. 대신 내가 수업 시간에 너에게 한마디만 물어볼게. 네가 뜯으면 나 얘기해 줄게. 저는 정말 수업 시간에 중간에 써봐 나에게 뜯으면 쳐다보거나 얘기를 하거든요. 2번, 3번 하면요 아이들이 한 달, 2달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기다려왔던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근데 그게 엄마 아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보다는 자기의 투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선생님 역할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올바른 방향 한마디만 해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게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 선생님 그런 역할을 잘하잖아요. 2%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름이 국어 만세잖아요. 그래서 국어생으로서 저는 뭐냐면 학습의 시작은 동기부여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현에 대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뭐 동기부여 안 되면은 뭐 그 원장님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그 이재식 대표님 예. 손톱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예. 그 수입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친구들 위해서 예. 메뉴키처럼 바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가 입에서 예. 손이 가는 순간 들었습니다. 예. 역한 냄새 때문에 스스로 예.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서 아 손톱 네네네 학생들이 그렇죠. 좀 많네요. 그렇죠. 저는 학원에 등을 하면 어머나. 불러서 제가 예. 발라주거든요. 예. 한 달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세심하게 해결하시는구나. 예. 저는 손톱 맛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거 좀 세심하게 아이들 좀 한번 정말 그 중요한 것 알겠네요,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제가 그 손톱 발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랑 얘기가 나와서 한 달 뒤에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손톱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 안 된 거를 이제 선생님이 해결했다고 어머니 우시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죠. 감사히 뭐냐면 만약 손톱 진짜 자랐다고. 그러면 예. 근데 저는 그 약 바르는 것을 지금 우리 유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놀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아이의 손에 직접 발라주는 건 그냥 약이 아니잖아요. 저는 말로 표현했던 거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신 분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셔서 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식 원장님의 따뜻한 감성으로 이제 설득을 한 거고요. 전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이들 무서워해요. 그래서 네. 안 돼서 약을 매니큐어도 발라봤고요. 또 이제 그럼 뭐죠? 손톱에 맛있는 거 손톱 물어봐. 아니, 골물이 있어요. 골물을 끼워보기도 했어요. 근데 골물을 끼웠더니 어떤 아이들은 이제 습진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예. 가장 보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그 매니큐어 같은 것이죠. 조금 말씀드리면 정말 공부에 방해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다리 떠는 거, 손톱 깨무는 거, 머리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긴장감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집중력의 최고의 이제 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보통 한 80분 동안 적어도 뭐 40분 동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면서 그거를 깨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거 100% 안 좋은 것처럼 손톱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보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제 세 번째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빨려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세 번이면 뭐든지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 형님은 어떠십니까? 네. 예. 두 번째 얘기했었던 것이 국어 공부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요 논의를 좀 그때 우리 좀 서로 이렇게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좀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나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학생의 경우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학교 때에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까 좀 지난번에 좀 얘기 나왔던 것대로 좀 어쨌든 그 전에는 독서가 가장 국어 공부하는데 그 밑바탕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국어가 교과 과목으로서 좀 애들이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는 시기가 제 생각에는 아무튼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다른 뭐 과목처럼 그런 거를 좀 그런 방법을 좀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조금 좀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한 학생이 국어를 잘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독서를 좀 많이 한 학생들 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그런 학생이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해력하고 사고력이 좋아서 어떤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건 학생들이 뭐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해야 될 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에게 책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텍스트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익혔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어를 좀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고등학생으로 좀 범위를 좁히고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내신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꼼꼼하게 학습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학생이 국어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성실한 친구들. 예. 그러니까 좀 한정된 기간 안에 자기의 집중력을 최대로 잘 발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이제 수능의 경우에는 확실히 내신하고 뭐 차이가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정도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그런 거는 확실히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학생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이해가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 이해, 맥락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추론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좀 더 제가 좀 하나 국어 공부 어떻게 보면 좀 수능으로 좀 이제 범위가 좀 좁혀져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지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정답이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집요한 학생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거든요. 굉장히 그 지문이나 문제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물어보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세월 좀 지나서 3학년에서 이제 이런 애들 간혹 보는데 그런 애들이 의외로 수능에서 좀 잘 보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봐요.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이제 독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수능 같은 거로 범위가 좀 좁혀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쨌든 좀 문제, 지문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좀 집요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국어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존경하는 후배님, 그럼 전 뭐죠? 존경하는 형님. 아는 형님들. 맞아, 저 단어가 딱 들어오면 독서도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당연히 공감을 하시는데, 전 집요함이란 말.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지도하면서 집요한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가장 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기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든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공부할 때 선생님들도 발전하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요함이라는 게 사실 인생에서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외골수가 아니라면. 근데 정말 국어에서 요즘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그걸 잘할 것 같아요. 억지로 지배함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문이 중요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의문이 중요하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저기 학원이 시작했네. 의문을 열었다가 그거 진짜 맞네요. 그래서 이름이 중의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의대 문을 열다 하고 의문을 가지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의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두 분께서 교육 전반 혹은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이제 국어 교과를 좀 연결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국어 교과의 한정에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 수업을 듣는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지금 박스 위에 놓인 말이죠. 단 한 문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이게 국어를 다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어는 뭐냐? 읽기인데 다음 글을 읽는 거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읽어야 할 다음 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저는 이게 국어의 독해와 감상이라고 생각해요. 멋지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역으로 좀 들어가야 되죠. 답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 수험생 출제자가 답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럼 답지는 이렇죠. 본문에 있는 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거나. 그러면 일치할 때 어떻게 일치를 시키는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불일치시키는가가 중요한데, 간단히 생각하면 본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뭐 왜곡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임이고 실제로 국어 문제에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생성된 에너지냐, 생성될 에너지냐, 치사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의미 단락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물음이 어떤 물음들이 있느냐. 과거에 이제 저희가 막 문제 유형 위주로 국어를 강의할 때도 있었죠. 지금 좀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만. 저도 그 유형별 해법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국어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과 형식을 묻는 문제밖에 없다. 크게 보면 내용과 형식을 묻는 문제밖에 없어요. 사실. 화법도 그렇고 작문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거든요. 형식은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너무 뻔해요. 그 과거에는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화제의 정서를 묻는 문제, 뭐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 소재나 배경의 기능, 의미 다 다른 유형으로 설명을 했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문학을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면 형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면 답지는 전부 다 화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자에 초점만 두고 읽기만 하면 돼요. 소설의 경우는 어떠냐면 형식을 묻는 문제, 소설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거의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해요. 물음의 유형이 내용과 형식을 밖에 없다. 그럼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될 다음 글인데 다음 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해요. 다음 글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동일한 의미의 이질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글 전체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다음 글의 덩어리들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중심 문장이 숫자 5로 이야기하면 뒷받침 문장들은 혹은 선택지는 초등학교 때는 본문의 5를 선택지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5로 그대로 줘요.
중학교에 가면 10 빼기 5 정도로 주거든요. 고1 정도로 가면 루트 25로 줘요. 고1로 가면 로그 땡땡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과 선택지의 내용도 그렇고 본문의 구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어나 19의 의미가 다르게 쓰였어도 다른 상징적 의미를 쓰였어도 하나를 향해 있죠. 화제의 정서, 태도, 상황으로. 소설에서도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외향을 보여주고 대사를 보여줘도 주인물의 캐릭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일한 의미의 이질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의미도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저희 아이들의 국어 교재에 이 문장을 제가 타이핑해서 코팅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전 봤습니다. 예,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된다. 글쓴이 즉 필자와 작자는 온힘을 다해서 주제 수렴을 시키거든요. 정답을 보면 참고서와 자습서에서 말하는 주제문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주제문을 구성하는 내용들로 답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 선생님으로 국어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국어 매일매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 생각엔 바로 이러한 개념이나 원리, 읽기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에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이 되는 것을 체화할 때까지의 반복이다. 이를 되면 중1도 고3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음에 답하기 위한 다음 글을 읽는 원리를 생각해라. 물음은 내용과 형식밖에 없다. 동일한 의미의 일적 표현의 덩어리가 국어의 집합, 그런 집합이다.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부터 확산된다. 이렇게 하면 국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다. 뭐 그냥 나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컨텐츠가 있으니 뭐 이 정도의 컨텐츠는 내가 세상에 던지겠다. 요런 미끼 정도의 어떤 느낌이 제가 확 느낌을 받았어요.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때는 또 개인적으로 날 찾든 연락을 해라. 지난주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그 느낌이 논설문하고 설명문하고 차이점 설명해서 세 명 남았다. 그 이유가 있네요. 뚝심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학생의 집요함을 우리 그 갈무리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집요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요함이 있어야 이 뚝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네. 예. 멋지네요. 예. 고맙습니다. 부산에 같이 안 있어 다닙니다. 아니, 부산은 원래 그 회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그 부산의 동백섬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좀 조깅을 좋아해서 동백섬 조깅하러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떡볶이도 모시고 회도 모시고. 떡볶이는 다리집. 다리집. 예, 다리집. 저희 학원 옆에 남천할매 떡볶이.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라온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거의 작년 기준으로 살짝 듣는 얘기에는 수능 국어 만점짜리가 올해 수능에 10명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네. 맞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뭐 1000명 맞히시는 거 아니에요? 학생 뭐 한 1000명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네. 이게 주제가 지금 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잘한다잖아요. 저는 앞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다 말씀 잘해주셔서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본 학생들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 선생님하고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동경하면 그 과목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고1 때 저희는 한 반에 53명이었거든요. 근데 관동별국을 그때도 배웠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교 1등 하는 친구하고 저만 수업을 듣고 다른 2등. 친구 다 잤어요. 예, 전교 2등 저는 아니었지만 예,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하고 학생이 되게 잘 맞고 학생이 선생님을 동경하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 과목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선생님의 호흡이라던가 선생님이 학생의 본이 되는 분이시라면 학생 학습 무욕을 끌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둘째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태도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하는 학생은 어느 학원을 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할 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라. 내신 수업 잘하려면 내신 수업, 내신 문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서브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지 결국 본질은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해. 내 수업은 그 선생님 역할을 보조해 주는 거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야.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내포된 건 학교에서 열심히 듣는 친구는 당연히 학교 좀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능은 선생님 좀 도와줄게. 수능은 내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 다만 태도가 본질이니까 수업 듣고 아까 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랑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수업과 맞는다면 내 방법을 네 걸로 만들어서 국어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선생님하고 잘 호흡 맞는 거, 그리고 태도가 좋은 학생은 뭐 어떤 과목이라도 뭐 어디 있더라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습관,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뭐 너무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아직은 그 우리 라온님은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뭐 물어봐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네, 존경하는 후배 원장님.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 이미 충분히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수능 만점 10명은 한 학원에서 예를 어렵습니다. 들어서 한 150명 정도 네. 지신 걸로 저희가 아는데 이게 한 170명 네, 정도 근데 됐죠. 170명인데 이제 숫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중에 10명이면은 이거 네.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1000명여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수능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네네. 만점. 만점이거든요. 네네네. 네, 올해 수능 만점이면 표점 140이에요. 140. 사실은 네네. 의대 못 갈 학생이 의대를 갈 수 있는 네네. 거고 네. 이 아이가 만약에 술이 나를 잘 보게 되면 이 학생이 대한민국에 못 갈 대학이었고 네. 사실은 그냥 네. 교차 지원하는 대로 가게 돼도 네. 상당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게 엄청난 아이들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길래 그 수능 만점이 10명 그 10명이 한결같은 아이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특징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던 친구들은 뭐 이과형 인재들도 있고 문과형 인재들도 있는데요. 그 문과형 인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환경이 우선 그렇게 조성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졸업한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집에 TV가 없고 부모님께서 책만 읽으시니까 본인들도 할 게 없어서 자기 언니랑 서로 책을 읽으려고 경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조성되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독서량이 되니까. 그러니까 1,200권이 아니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몇천 권, 몇만 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환경이 조성된 친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요즘 인재들은 좀 이과형 인재가 많은데요. 수학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 국어조차도 다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왜냐하면 제재들이 이과형 제재인 뭐 올해도 경제 제재라던가 또는 뭐 과학 제재가 나오니까 문과 학생들보다 조금 더 이해력이 빨라서 이과형 아이들이 국어 독해력이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오답률 1위부터 10위를 보면 다 문학은 비문학. 하나도 네. 없었어요. 네. 비문학 8문제, 문법 2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은 거의 다 맞고 들어가고 비문학에서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부터 놓지 않고 하루에 한두 지문씩 풀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신문을 보더라도 아이들한테 과학 제재 나오면 보라고 하고 경제 제재 나오면 보라고 하고 오히려 정치 같은 거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런 친구들이 국어를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청취자분들 뭐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요. 차츰 제가 잘 풀어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3주차 방송이신데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 어떠한 그 엄청난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어찌 본다면 3주차지만은 첫 방송을 통해서 네. 이제 저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길고 꾸준하게 네. 청취자분들 곁에서 하나하나 국어가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국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국어에 관련된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국어 만세니까요. 네. 이런 어떤 부분들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요 3주차를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조금 아쉬운데? 아쉽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쉬워. 다음 주에. 단호하게 좋아요 댓글 누르기 전까지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이시군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교육원세였습니다. 네.